세르벤 스포츠 주간 K리그 시간입니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 2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제주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1, 2차전 모두 잡아내고 단 한 골도 먹지 않고 3대0으로 완승을 하면서 잔류를 확정지었고, 수원, 삼성은 또 한 번의 2부 리그 생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원 FC를 상대한 가장 승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던 부천 FC가 창단 19년 만에 K리그 1 첫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원 FC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고, 이 경기엔 재밌는 게 3대1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판이 온피드 리뷰를 봤어요. 그러니까 종료 휘슬을 불었는데 온피드 리뷰를 보고 PK를 선언해서 PK를 차고 경기가 끝나는 그런 진풍경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수원 삼성의 실패를 먼저 첫 영상에서 다루고 수원 FC의 성공을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승강 플레이오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스가 승강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문제점이 꽤나 많았어요. 일단 시즌 내내 보여줬던 수비 문제, 수비의 이 실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사이드 역습하는 원 패턴이 K리그 2에서는 위력적으로 펼쳐졌지만 이게 K리그 1, 특히 이제 제주 상대로는 잘 되지 않았죠. 제주는 올해 대구만큼은 아니지만 수비에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K리그 2에서 통했던 공격력이 제주를 상대로는 나오지 않았던 것도 참 기막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골 결정력,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게 경기가 1대0, 2대0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자체로도 골 결정력 자체가 K리그 1 상대로는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이 전방 압박을 당할 때 그 패턴 문제가, 특히 K리그 2 팀들 상대로도 전방 압박을 당할 때 수비의 대처 문제도 계속 나왔지만, 이게 K리그 1 상대로는 결국에는 상대에게 찬스를 제공하고 실점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컸는데, 이 승강 플레이오프는 단판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팀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두 번의 경기로 모든 게 끝나는 경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변성환 감독도 수비 문제 해결도 있겠지만 팀에 부족한 경험을 부여하기 위해서 베테랑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권한규도 있지만 황석호도 데려왔고요. 최영준 데려왔고요. 일류첸코 데려왔고요. 베테랑들을 잘 데려오고 기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테랑들이 그런 단기전에 있을 때 팀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라고 데려온 것인데, 문제는 이 베테랑 수비수 권한규, 이기재가 연달아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기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완전히 기울게 만든 장본인이었고, 권한규 같은 경우에도 2차전 55초 만에 실점할 때 그 실점의 비밀을 제공하는 패스 미스를 하면서 이 수비에서, 특히 올 시즌 내내 수비에서 베테랑으로 중용받던 이 두 선수가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팀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전술의 축, 공격의 축으로 활약을 했던 일류첸코가 두 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오히려 그냥 돌아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침묵을 보여주면서 이 베테랑들의 실수와 부진이 굉장히 뼈아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의 경험 부족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예전에 그 수원 삼성 변성환 감독을 유임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변성환 감독이 상위권을 이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즌이 끝나고 변성환 감독에 대한 평가는 승격을 하든 못하든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반드시 그때 해야 된다. 오늘은 그 일환에서 제가 한번 수원 삼성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삼성의 포지션별 문제를 리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리그에서는 수비는 뒷공간 대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뒷방 먹는 문제, 포백의 양측면 수비수 뒷공간을 공략당해서 가운데 공간까지 허용하면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통한 실점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이 수비의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변성환 감독 체제에서 총 61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중에 반이 넘는 31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하고 쫓아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테랑 수비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김민우는 정통 수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기재
한테 집중되는, 그러니까 왼쪽 풀백의 로테이션을 위해서 김민우도 실제로 좌풀백으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 황석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환으로 데려왔고, 권한규도 그런 일환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 수비수들 중에 특히 황석호는 정말 베테랑이 맞은가 하는 실력을 보여줬고, 권한규도 중요한 때 크게 한 번씩 하는, 들테면 인천과의 첫 경기에서 만세 수비라든가 이번 제주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패스미스라든가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면서 베테랑 수비수들의 극도의 부진이 리그에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통적이죠. 전방 압박에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방 압박을 당할 때의 대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방 압박을 당할 때의 대처를 준비 안 했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전방 압박을 파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보통 전방 압박을 단순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패스를 통한, 그러니까 짧은 패스로 연계를 통한 전방 압박 탈출이 있을 거고, 가장 두 번째가 통상적인 방법일 텐데, 상대 공간을 보고 킥을 때림으로써 상대 진영 자체가 밀려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수원은 그 양쪽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일종의 걷어내기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전방 압박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압박 당할 때 그냥 걷어내게 되면 상대가 다시 볼을 차지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상대가 볼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 킥을 때렸으니까 우리 공격 선수들도 그만큼 멀리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우리 선수들보다는 상대의 공격 선수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방 압박에 취약한 게 결국 리그에서 끝까지 해결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미드필드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선호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패스나 연계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성환 감독이 택 1을 한 거예요. 패스를 잘하고 볼을 이쁘게 차는 선수보다 활동량이 많고 커버할 수 있는 선수를 주로 선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다라는 거는 적극성이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위치 선정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흔히 전술적 위치 선정이라 하면 이 선수가 빠졌을 때 이 선수가 이 위치로 들어와서 이 자리를 커버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런 위치 선정이 부족하게 되고, 적극성으로 인해서 그런 위치 선정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수비 앞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수비진이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최영준과 이규성을 제외하고서는 운영보다는 커버, 그러니까 수비 커버나 공격 위치에 숫자를 더하는 그런 종류의 커버 플레이에 더 특화된 미드필더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올해 4-4-1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4-2-3-1 형태의 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리그 중에 김지현, 일류첸코, 투톱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내려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파울리뉴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파울리뉴가 안 될 때 이 공격수들을 내려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특히 파울리뉴가 그렇게 풀빛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격 패스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부족하다 보니까 스트라이커들이 내려와서 공격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미드필드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진은 그나마 올 시즌에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득점만큼은 올해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고요. 일단 측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브루노 실바도 있고, 세라핌이 초반에 부진하긴 했지만 시즌이 진행이 될수록 세라핌의 공격력이 더 빛을 발했고,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세라핌 말고는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닛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세라핌 선수가 잘했고, 브루노 실바도 리그 내내 에이스로 활약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라핌은 지금 K리그 1 팀들, 특히 이제 울산도 굉장히 세라핌을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올해 수원 삼성의 측면 공격수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일단 좋았고, 박지원 같이 후반기에 들어왔던 선수들, 그리고 뭐 이후에 아쉽긴 했지만 뭐 강성진 같은 선수들도 많았고, 옵션이 굉장히 많고, 특히 파괴력이 좀 있는 공격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연계에 능한 공격수들이 버텨주면서, 이렇게 다른 타팀처럼 리그에서 20골 이렇게 뭐 15골 20골 넣어주는 공격수들은 아니지만, 김지현하고 일류첸코가 둘이 합쳐서 25골 정도 넣어줄 정도로
거의 뭐 30골 육박하게 넣어줄 정도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연계에도 능하고 그런 공격수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같이 나눠가면서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메인 스트라이커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은 있었죠. 골이 안 들어갈 때 진짜 안 들어갈 때가 많았고 특히 이 밑에서 다루기는 할 건데 공격 전술이 세부적이지 않다 보니까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공격의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순한 패턴의 공격이 안 먹히는 날에는 그냥 두드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에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덕분에 생기는 거는 단순하지만 상대 골문으로 계속 지속해서 가서 상대 골문 앞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까지 밀어붙이는 저력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지는 경기를 비긴다거나 비길 경기를 이기는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디테일은 부족했고 단순하게 공격했고 파괴력이 측면 공격수들한테 많았다는 건 전형적인 개인 능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빠르게 자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성환 감독은 실패한 선임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거는 제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임 당시에는 최선의 선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염기훈 감독이 작년 5월쯤 퇴진을 하고 그때 당시 새로운 감독을 찾을 때 시장에 변성환 감독을 택할 수 있는 거는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기는 했습니다. 타 팀에서 감독을 빼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쉬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감독을 찾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감독이라고 판단해서 데려온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노력을 했죠. 변성환 감독이 이미 수원 삼성을 맡기 전에 U17 월드컵을 좀 전술적 고집으로 3패로 끝내면서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수원 삼성에 와서는 초반에 자신의 철학을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경기를 한다거나 혹은 좀 내려앉는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 부분은 올해도 어쩔 때는 내려앉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라인을 밀어 올려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변성환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그림에서는 어찌됐건 이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 축구를 하고 저 축구를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감독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구의 방향성 하나는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제가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죠. 수비 문제, 특히 세부 전술 문제는 2년 동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성적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천과의 갭을 좁히지 못하면서 1위 경쟁도 잘 하지 못했고 더불어서 승격까지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즌 중반에 수비 문제나 미드필드의 뭐 이렇게 플레이 문제 그리고 공격진의 좀 단순한 패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이에라 코치를 선임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노력은 했는데 이게 변성환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철학 미드필드를 활동량으로 장악을 해서 상대 진영에서 가둬놓고 패면서 미드필드 플레이를 하면서 축구를 하겠다. 라인을 바짝 올려놓고 우리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 이 철학은 유지를 할 거면 요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라인을 빡세게 올려놓고 하는 축구는 역습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풀백에 뒷방 먹는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 수비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학은 유지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승격을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성환의 2년은 가장 중요한 무대를 넘지 못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한 게 승강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제가 경기에 감상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차전 보고 경기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저는 반대로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주가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를 주도한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경기를 잘 주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상대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안으로 좁혀서 컴팩트하게 축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수원 삼성이 오히려 안으로 좁혀서 컴팩트하게 플레이하면서 이창민이나 남태희가 내려오거나 혹은 더 먼 거리를 패스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바꿔 말해서 경기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끔 하는 제주의 그 골대 앞 수비 내려앉았을 때 더블 블록 그러니까 버스 세우는 거에 대해서 파업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주가 우리가 경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원 삼성이 경기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도당한 것이 아닌가, 제주의 의도대로 주도를 당한 것에 가깝다라는 인식을 저는 받았어요. 실제로 2차전도 그렇게 진행이 됐죠. 공격은 대부분 수원 삼성이 하는데 결과는 제주가 갖고 오는 결과가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독 코치진들의 패착인 게, 제주가 수원 삼성 상대로 결코 주저앉아서 플레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1차전 플랜이나 2차전 플랜을 봤을 때 제주가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주도 더 확실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올 거라고 판단했다던가, 혹은 1차전에서 제주는 수원 삼성을 잡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들은. 근데 제주는 이 두 경기를 모두 그 예상을 깨고 주저앉아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저앉아서 플레이하는 팀을 수원 삼성은 결과적으로 깨지 못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깨야 일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 1, 2차전 보고 이대로 올라가면 다시 강등당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앞으로의 수원 삼성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K리그2에서 최대 4팀까지 승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승격을 못하면 수원 삼성은 지금 전남이나 부산같이 꽤나 K리그2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성환 감독이 사퇴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종료죠. 계약 만료로 재계약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재계약은 뭐 구단이 해줘야 하는 거고, 어찌됐건 본인도 더 이상 감독을 맡을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사퇴를 했죠. 이 부분은 요번에는 반드시 승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수원 삼성이 당장 내년을 위해서는 좀 강력한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감독들이 오르내리고 있죠. 뭐 시즌 중에도 남길 감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하고, 뭐 이정효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효 감독이 오면 좋겠지만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효 감독을 노리고 있는 더 많은 팀들이 있고, 이정효 감독이 아무리 이렇게 본인의 그런 목표에 움직일 수 있는 감독이라 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있다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민성 감독도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가고 사실 요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변성환 감독을 내치지 않고 유지한 다음에 지금 감독을 새로 구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장 문제도 있습니다. 단장도 유임을 할지 교체를 할지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단장은 유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박경훈 단장이 물론 승격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박경훈 단장 입장에서는 올해 선수단의 보강도 잘 해줬고, 물론 단장이 감독의 폭주를 막아야 되는 건 맞지만 감독한테 기회를 주고 감독에 대한 신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건 작년에 준 플레이오프권도 못 갔던 팀을 승격 플레이오프권까지 보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로는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시즌에 들어가서 새 시즌 준비를 빨리 해야 내년은 또 리그가 빨리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은 유임을 하고 승격 경험이 있는 감독을 데리고 와서 좀 더 강하게 휘어잡아서 승격에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은 베테랑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특히 수비진에 있는 베테랑들은 좀 정리를 해서 즉시 전력감이 가능한 수비진을 데려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더 별개로 얘기하는 거지만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강한 캐릭터가 있는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팀이든 사실 깡패가 한 명씩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김호규 선수, 김태환 선수, 김진수 선수도 그런 깡패로 유명하고, 박동진 선수는 좀 심하긴 하지만 또 팀마다 그런 말썽쟁이, 좀 사고뭉치, 좀 심각한 인성 문제, 이런 강한 캐릭터의 선수들이 있는데 수원 삼성에는 지금 이런 선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을 좀 윽박 지르더라도,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공격을 당할 때 그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없고, 특히 선수단이 이렇게 흔들릴 때 강하게 말해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선수가 수원 삼성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는데, 승격을 할 수 있는 강한 스쿼드를 올해도 잘 가져왔고, 이게 올해 끝나지 않고 올해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덜어내고 여기에 다시 채워서 컴팩트하지만 방향성 있는 승격에 할 수 있는 강한 스쿼드를 짜야, 그래야 일부 승격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스쿼드를 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올해를 잘 준비하고 빨리 준비를 해야 내 팀 승격 가능성이 있는 내년을 두고 무조건 승격을 노릴 수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내년에 승격 못하면 수원 삼성은 길게 2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수원 삼성은 참 적이 많은 팀입니다. 물론 그게 수원 삼성이 만든 것도 있고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비아냥을 받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뭐 그 안에서 팬들의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 자체가 갖고 있는 캐릭터성이란 게 여전히 잠재력이 있고, 특히 이 구단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나 이 구단이 갖고 있는 이런 스토리가 여전히 K리그에서 팔릴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는 올해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에 내년까지 승격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색채는 많이 희석이 될 거고, 우리가 수원 팬들이 이야기하는 명문구단 수원 삼성의 이미지는 점점 옅어지겠죠. 부천이 그랬고 전남이 그랬으니까요. 부디 수원 삼성이 내년에는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단을 잘 짜서 승격해서 1부 리그에 활약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수원 삼성편 장동혁입니다.